단기하고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은 전 고점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이루어지면 과거에 바로 가격이 상승하진 않았더라고요.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상승을 했었는데 공급이 줄어들었죠. 앞으로 줄어들 거고요. 수요는 늘어날 거고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늘어나면 ETF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긴 하겠죠. 만약에 금에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전체의 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거의 2.5배 정도는 오르긴 하겠죠. 다만 뭐 10% 이상을 늘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프로 아니면 그 정도 사이에서 본인의 리스크 애퍼타이트에 맞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그 비트코인의 네 번째 이제 반감기가 지났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오히려 뭐 중동 리스크 때문도 뭐 겹치면서 오히려 떨어지고 횡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향후 전망은 좋고요. 얼마나 오를지는 제가 예측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5만 불, 20만 불, US 달러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단기하고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은 전 고점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이루어지면 과거에 그러니까 세 번째 반감기가 있었죠.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바로 가격이 상승하진 않았더라고요.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상승을 했었는데 뭐 첫 번째 반감기에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반감기 이전에 있던 고점에서 상승한 게 거의 막 50배, 60배. 그래서 그 속도가 계속 완만해지긴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2,100만 개가 이제 총 채굴될 숫자인데 현재 채굴된 것 같은 경우에는 1,967만 개. 그렇게 되면 뭐 거의 94% 정도가 채굴이 됐죠. 나머지 6%가 이제 더 채굴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가격 상승 속도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완만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급과 수요의 벅집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었죠. 앞으로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번 주 목요일인가요?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6개까지가 하루에 채굴되던 게 지금 3.3개? 3개를 채굴되니까 당연히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날 거고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늘어나면 ETF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긴 하겠죠.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투자 수단으로서 이제 둘 사이의 좀 차이점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굉장히 힘든 질문이긴 한데요. 어렵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가고 싶어요. 비트코인은 경쟁자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이 한정돼 있는 거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그 스마트 컨트랙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이제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런 딴 사람들이 이더리움 생태계나 이더리움을 사용해 가지고 만드는 뭐 디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카다노라든가 다른 그 가상화폐들이 그거에 대한 경쟁자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두 개 중에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저희 비트코인을 꼽고 싶어요. 근데 추가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제 생각엔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2월쯤에 출시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증선위가 5월 달에 그걸 승인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한 번은 거절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차피 현물 ETF를 비트코인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이루어질 거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유입량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을 이제 아무래도 형성하겠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추천하고 싶어요. 네. 주식, 채권, 뭐 전체 자산 배분 전략 측면에서 볼 때 가상자산 ETF만이 가진 장점이라면 어떤 걸 꼽아주고 싶으세요? 가상자산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 자산 투자 총액 중에 너무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7만 2천, 3천까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다른 주식이나 전 세계 주식이나 채권 비중으로 봤을 때 2.2%에서 2.3% 정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하죠.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작았었어요. 왜냐하면 0.87트릴리언이니까 거의 1% 미만, 뭐 0.6%에서 7%. 근데 다른 자산군이랑 비교해 봤을 때 금 같은 경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자산 대비 11% 정도나 되거든요. 근데 왜냐면 금하고 비트코인하고는
금은 실물 뭐 금이라고 표현하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표현된 부분이 많잖아요. 다만 거기서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게 2% 정도고 나는 하나는 전체 비중이 11%인데 만약에 금에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전체의 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거의 2.5배 정도는 오르긴 하겠죠. 그래서 그건 굉장한 단순 비교고요. 그래서 충분히 제 생각에는 가상자산이 ETF부터 활성화되고 그쪽에 이코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다른 자산 쪽에서 배분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또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상자산에 투자를 권유하기보다는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2%에서 3%만 들어가도 저희가 얘기하는 흔히 포모 있죠. 포모 감정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자산의 주식에 투자하는 게 뭐 2억이다라고 치면 그 중에서 2%에서 3% 정도만 가상자산 쪽으로 투자하시면 그래도 그쪽은 그 따라잡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워낙 자산 비중에서 2%면 굉장히 작은 비중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비중에서 사실 5%만 올라도 2%에서 떨어진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으로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가상자산 투자는 전체 자산의 한 2% 정도는 투자를 좀 해도 괜찮다. 그건 약간 아비트라지 정도 투자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전체 자산 배분 사이즈에서 2% 정도가 되니까 그냥 2% 정도 생각하신 거고 내가 만약에 그쪽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5%까지 늘리셔도 되고요. 다만 뭐 10% 이상을 늘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2%에서 5% 아니면 그 정도 사이에서 본인의 리스크 애퍼타이트에 맞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가상자산 ETP 거래가 좀 활발한 국가가 있다면 어디? 아무래도 미국이 요즘 가장 활발하죠. 왜냐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현물 ETF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쪽에 있는 전체 ETF 사이즈를 보면 거의 60빌리언 정도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 그 현물 ETF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물 ETF가 가면서 우리가 비토라고 그러죠. 선물 ETF는 사실 관심이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굉장히 큰 사이즈들이 거기가 있긴 하고요.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차지하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이나 아니면 스웨덴 같은 정도 그리고 북미에서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한테 판매되는 현물 ETF를 가장 최초로 출시한 국가긴 하거든요. 다만 그것들이 저희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마켓 자체가 그렇게 깊지가 않으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캐피탈 마켓이니까 미국에서 출시하는 상품들은 굉장히 크게 아무래도 유입되는 양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이건 ETF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다고 그래요. 가상자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 이것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미국이 아직 가장 큰 마켓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쪽에 대한 현물 ETF를 이제 승인을 하면서 코인 상승을 이제 뭐 이끌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홍콩이 아시아 최초로 가상자산 ETF를 승인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홍콩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가상자산 허브를 만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현물 ETF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지 사실 그 전에 이미 아시아 최초, 전 세계 최초 상품들이 있었었어요. 그게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거긴 한데 예. 그래서 저희는 선물 베이스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 ETF가 아시아 최초로 론칭이 됐고요. 그다음에 ETF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초로 상장이 됐었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미국에 있는 현물 ETF에 대한 관심들 때문에 이쪽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긴 했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린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중국 정부의 과도한 그 정책들이 홍콩까지도 미쳤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가상자산 아니면 금융 허브에 대한 위치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전체 증시 사이즈도 뭐 인도보다 작아졌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과거의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홍콩 정부는 지금 가상자산을 육성시키는 그 섹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해시키하고 아니면 OSL이라고 이미 승인을 해가지고 홍콩에 있는 사는 레지던트들 있죠. 그러니까 퍼머넌트 레지던트한테만 판매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상자산 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만든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 그 다음에 선물 ETF, 그 다음에 현물 ETF까지 이더리움까지 포함시켜서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정책들도 법안들도 내놓을 거거든요. 규제들도. 그리고 또한 장외거래소에 대한 규제들도 내놓을 거고요. 그래서 장외거래소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실제로 규정된 거래소가 아닌 밖에서 우리가 보면 환전소 같은 데서 거래를 하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도 내놓을 거라서 아마도 규제 측면에서는 가장 발전된 규제를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발전된 규제를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클리어한 가이드라인을 시장 참여자들한테 제공하게 되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굉장히 명확한 규제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국가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상 산업이 발전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코인 상승을 이끌게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워낙에 미국하고 홍콩하고 두 개를 비교하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캐피탈 마켓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홍콩이 과거의 금융 허브 때하고 좀 달리 그 전체적인 트랜잭션 볼륨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쪽에서 진짜 공식적인 채널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좀 달라지긴 하죠. 근데 아직까지 중국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피탈 아웃플로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ETF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미국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ETF 아니면 가상자산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왜냐하면 한 나라 미국에서도 ETF를 이제 승인하고 그 다음에 홍콩도 규제 당국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ETF를 승인하고 영국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여당 야당이 동시에 이제 ETF를 만든다 그러고 그럼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투자할 때 가장 두려운 점 물론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갑자기 금지가 될까 봐 불법이 돼가지고 내가 샀는데 그게 빵이 될까 봐 아니면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게 될까 봐가 가장 두려운데 그거 아닌 상태에서 그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공급과 그 수요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반 위에서 움직였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 환경이 제공이 되겠죠. 명확한 규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홍콩 이 가상자산 ETF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강점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우선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얘기는 규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금융감독기관의 관리를 받고요. 그 안에는 플레이들이 뭐 가격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덜 위험하긴 하죠.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를 하게 되면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해킹될까 봐. 네. ETF도 해킹이 돼서 언더라잉이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맡기고 있는 수탁에서 해킹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가상자산이 갑자기 해킹이 돼서 사라지진 않잖아요. 다만 해킹 사고가 전 세계 어딘가에서 벌어졌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가격에 영향을만 미칠 뿐인 거지 제가 갖고 있는 게 해킹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해킹 위험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편리성. 왜냐하면은 지금 증권 계좌에서 내가 증권을 사듯이 그걸 사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익스포저를 갖고 가시는 거죠.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사시려면 거기서 그 계좌를 연동시켜야 되고 가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가상자산이 수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해킹 위험에 대한 노출이 돼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요즘 굉장히 가상자산 투자를 잘하고 계시는 젊은 분들이 있는데 뭐 콜드 월렛도 있고 소프트 월렛도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그걸 포함하고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콜드 월렛에서 해가지고 그 암호키를 잊어버려가지고 가상자산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갑자기 뭐 영국에서 어떤 사람 쓰레기장에서 가서 아직도 찾고 있다. 그런 분실 위험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 ETF, 그러니까 증시에서 거래대가 되고 있는 거를 사는 게 좋긴 한데 다만 거기에 단점은 뭐냐면 비용이 들죠. 그거와 관련된 ETF를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 비용과 만약에 ETF 운영하고 있는 게 이게 선물 베이스다 그러면 선물을 이제 롤오버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것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나는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나는 ETF를 사고 싶은 것이다. 아니면 나는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아니면 다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에서 살 것인가. 이건 두 개는 비교하시면 되겠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그 투자를 할 때 그
그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되긴 하겠죠. 한국은 아직 ETF가 이제 법적으로 허용 전인데 추후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워낙에 그 정당에서 그것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관련 규제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게 되면 나중에 혹시나 그거에 대한 경쟁력이 줄어들 수가 있죠.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도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콩이 물론 일국 양제로서 다른 법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긴 하지만 네.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한 도시일 뿐이에요. 근데 홍콩에서 가상자산이 허용돼서 이미 현물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중국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경쟁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에다 홍콩이 그 가상자산 허브로서 굉장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그게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는 자본도 굉장히 많고요. 이미 있는 자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융기관에 있는 인력풀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피앗 커런시로 해서 현물로 이제 실제 세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의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력이나 아니면 노하우 아니면 널리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홍콩이 더 가상 발전에서 굉장히 그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홍콩을 어떻게 보면 프락시로 사용해 가지고 한다고 쳤을 때 다른 국가들도 절대로 이걸 놓치려고 하지는 않겠죠.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국제적인 자산 운용사로서 현실적인 가상자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 ETF가 가장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비용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나 해가지고 매매 비용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하면 할수록 그 매수 매도 효과가 좁아드니까 내가 살 때 싸게 사고 팔 때 비싸게 팔 수가 있죠. 그리고 굳이 가상자산 거래소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투자자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는 게 세금의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은 아직까지 과세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에서 ETF를 미국에 사시거나 홍콩에 사시게 되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 세금에 포함되죠. 네, 거기서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 같은 경우에 내 세금에 양도소득세 같은 게 이제 내 세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건데 나중에 혹시 한국도 ETF가 되고 가상자산이 주류 쪽으로 들어와서 과세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게 다 이제 그러니까 공평한 운동장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보고 사시면 되는데 그리고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까지 큰 사고가 있지 않았었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달리. 그래서 믿을만하다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 저는 진짜 못 드리겠고 다만 그게 과거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세금 안 내는 게 되게 크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춘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